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바른미래 이준석 노원병 지역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글을 제가 보니까 6874번님도 그러시고 1765번님 대부분 견해가 최저시급 문제도 지적을 하시지만 지역구 경조사에 국회의원이 갈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선거운동하는 것 같으니까 친한 지인만큼은 개인 돈으로 일단은 좀 내고 나머지는 지역 구민들과 늘 평상시에 스킨십으로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를 보내셨네요. 저희들 생각과 뭐 비슷한 말씀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 문자 주시면 제가 또 소개해 드리고요. 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3부 마치면서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가장 먼저 지방선거가 있다는 거는 뭐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이번에 미니 선거예요. 그죠? 미니 총선이에요. 거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정당도 앞에서 제가 민평당,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지금 출범을 했고요. 자유한국당 인재 문제로 지금 조금 어려우신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은 풍요 속에 뭐라 그럴까요? 고요라 그럴까요? 어쨌든 몸 조심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여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기준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오는 거 있습니까? 들어보신 거 있으십니까? 저희는 이제 21일 날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님께서 부적격 심사 기준에 대해서 발표하셨는데요. 네. 크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 예의 없이 부적격하는 것. 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2001년 이후에 총 3회. 그리고 최근 10년간은 2회 이상일 경우 부적격. 예. 또 이제 병역기피 등의 병역법 위반. 예. 그리고 성범죄, 성폭력 등 기소유예를 포함하여서 성풍속 범죄에 대해서 또 가정폭력을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에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모두 부적격 처리하는 것을 일단 발표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말 도덕적 기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정말 전 풍요 속의 고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찌되었건 정말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더욱더 노력한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아서 출범한 정권에서 그 정당에서 결국 이런 정도의 높은 정도의 수준 높은 도덕 기준을 발표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런 기준이 지금까지 정당에서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정당이든지 뭐 비슷한 정당으로 공천 기준을 잡아왔는데 다만 이제 아마 이번에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도 단서 조항이 있을걸요? 단 이 중에서 특별하게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재심사한다 있을걸요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분의 2 이상의 공심위원이 이제 하면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선거 전략상에 이길 것 같은 놈은 어쨌든 봐준다. 이길 것 같은 사람. 이길 것 같은 자는 봐준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조항이 손방망이 조항이 되지 않으려면은 엄격하게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어떤 정당도 규정이 엄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 때도 봤지만은 항상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경쟁력이 있어 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명절을 받아가지고 재심의 회부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공천을 준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공심위 의결과는 좀 다른 게요. 그동안은 사실 약간 요식행위였던 소위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 예전에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라고 했었는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하는 과정은 대부분 그냥 범죄경위 대충 뭐 이렇게 가는 구조였거든요. 약간. 그런데 이번에는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할 경우에는 아무리 공심위에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으로 3분의 2가 의결하고자 하더라도 아예 통과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엄청 높아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번에 처리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된 것인데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예비후보 등록도 3월 2일부터 시작이 되고 조금 있다가 우리 이준석 위원장도 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늦어졌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번 이 법안 통과가 어떻게 보세요? 늦어지면
현역 유리합니다. 현역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늘 그렇죠. 선거라는 게. 왜냐하면 선거 활동을 뭐 그분들은 지금까지 4년 동안 이미 해오신 분들이고 그렇죠. 반대로 이제 또 다른데 도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는 기간이 짧으니까 정해져야지 준비를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돼 있고요. 국회의원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이유는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늦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결국엔 이번에는 또 다당제 체제를 그 선거 안에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다당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유지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대 정당들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전혀 뭐 입 밖으로 공조하진 않겠지만은 추구하는 바가 또 하나 있고 반대로 이제 바른미래당이나 아니면 정의당 아니면 이런 정당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직 공직선거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 바요. 황역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촌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을 토대로 해서 국회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초의회 선거구는 광역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확정돼야 되고 또 법안이 시도 조례에 실제로 반영되는 시간을 생각하면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광역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정수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야간에 여기에 대한 쟁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의 목리부리기가 전 지나치다고 보는데요. 일단 선거법은 정략적으로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선거 제도를 구성한다면 당연히 이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광역의원 증가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고 하는데 뭐 사실 인구나 지역에 맞게 혹은 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증가거든요. 당연한 증가인데 이것을 이마저도 반대한다면 너무나 단순 발못 잡기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준석 의원은 얘기에 대해서 다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양당이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는 게 암묵적으로 이제 형성된 카르텔이라고 보고요. 저는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둘 다 이익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만약 민주당이 뭐 개혁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중선거구제 확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 서울에 보면은 2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가 대부분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기초의원 같은 경우 여기서 뭐 3인 선거구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테고요.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체제하에서 유리한 선거구 체제를 가져가려고 노력한다고 저희는 봐야겠죠. 그 이준석 위원장이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장경태 부위원장. 저도 정치를 모르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른미래당과 민평당 또 정의당이 사실 소수 정당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뭐 바른미래당은 30명의 의석을 가진 중견급 정당입니다만 결국 아무리 그래도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거대 정당이다 보니까 두 정당만이 가지려고 하는 기득권 노력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일종의 카르텔. 그런 움직임이 결국은 지역구 선거 확정제도 여기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닐까요? 일단 뭐 원론적으로는 방향에는 저는 동의하는데요. 지금 현재 선거구 획정도 못하는 마당에 지금 소선거구제를 뭐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로 더 바꾼다든지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꾼다든지 이러면 사실 의원 정수와 선거지역 모두를 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뭐 유불리는 다 뭐 빨리 획정을 하든 늦게 획정을 하든 있겠습니다만 결국 어찌되건 3월 2일이면 불과 이제 금요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때까지는 광역의원 정수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요. 이걸 너무 그러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이건 정말 자유한국당이 좀 최소한의 법률을 만드는 책임감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이 정도는 좀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데 2월 본회의도 또 놓치는 이런 참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장경태 부위원장이 연동형 비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 정치에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것이다라는 걸 좀 간단히 좀 정의 좀 내려주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안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소선구제 플러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106개 서울시의회 선거구에서 시원이 있죠. 서울시원 중에서 96개의 지역구 플러스 10개의 비례대표제가 있는데요. 비례대표제는 아시다시피 정당 득표율로서 따로 1인 2표를 행사하게 되는 거죠. 지역구 투표 하나, 비례대표 투표 하나. 그런데 중선거구제 플러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중대선거구에서 뭐
2인까지 혹은 3인까지 이렇게 또 뽑히면서 네. 득표에 따라서 각 지역별 대표성들을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사표를 좀 더 적게 사표 소위 이제 유권자의 표들이 의미 있게 반영되지 않는 네. 사표를 방지한다는 점은 대단히 네. 유의미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 당협위원장분들이 대부분 국회의원들이시잖아요. 네. 그럼 국회의원분들이 이 지역 광역단체라든지 지역 자치단체장 선거에 네. 나름대로 영향력,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방금 우리 장경태 부위원장은 아주 교과서적으로 네. 명목적으로 이것은 사실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하신 분들의 그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연동해서 비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분, 국회의원분들 또는 당협위원장, 지역구 위원장분들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권관계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뭐 전략적 관계? 여기에 대한 노림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것보다 이제 그 비례대표 연동형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두 가지가 아까 말했던 관점도 있고요. 결국에는 네. 지역구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비례대표 동시 후보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제도가 빛이 발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서울에서 예를 들어 특정 정당에게 불리한 지역구 한 5-6개가 있다고 치면은 네. 거기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순번을 가지고 또 당내에서 다툼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네. 아마 당협위원장들 특히 그렇구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갈등 요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파워 게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줄서기 게임, 예. 파워 게임.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생각이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뭐 독일식 정당명부제부터 해서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표 방지를 위한 예. 연동형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구획정도 못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갈수록 이제 상황이 바뀌면은 이제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생각이 다른 것처럼 예. 과거에 민주당이 지지율이 좀 낮았던 시절에는 예. 그것이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가 굉장히 좋은 안으로 이제 홍보를 했지만은 반대로 지금같이 상당히 지지율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네. 소선거구제를 유지했을 때 어떤 선거에서는 과반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지 예. 지지율 연동으로 가는 형태의 제도에서는 예. 뭐 아무리 어떤 상황이 좋아도 과반 먹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내에서 점도 있겠네요. 예, 조금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선거가 있으면은 아마 이 주장도 제 생각에는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통과 안 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정치의 심오한 뜻을 어떻게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원래 가장 좋은 입시 제도는 내 아들이 대학 가는 제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선거 제도라는 것도 사실 다들 국민 팔지만은 결국에는 그렇죠. 자기 정당이 많이 당선되는 제도를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정당이 많이 당선되고 자기 관리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당선되고 그래야 그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총선이나 대선을 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4051번님이 두 분 미래 대한민국 정치의 두 거목으로 잘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가 이념에 물든 정치인만 아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이 선거제도 개선 방향의 안을 내놨는데 이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 보고서에서 2016년 4월에 치러졌던 20대 총선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에 한국당이 105석, 그다음 민주당이 86석, 국민의당이 83석, 정의당이 23석. 이렇게 되면 원내 1당이 바뀌는 걸로 예상이 되네요. 이것도 재밌는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했을 경우에 한국당과 민주당이 가지는 이 의석차 20석이라는 거는 네. 결국 영남 지역구와 호남 지역구의 규모 차이 정도 되는 것이고요. 거대 양당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지지율을 얻을 거로 예상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에 이거는 20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예. 아마 지금의 지지율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하게 된다면 아마 한국당과 민주당이 비슷한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유불리를 이제 좀 가리기가 쉽지 않은 게 있죠. 그렇네요. 지난 총선 결과니까 국민의당 83석이 나온 거는 사실 엄청난 결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으니까 그죠? 장경태 부위원장. 뭐 20대 총선만 놓고 보자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워낙 또 20대 총선이 박빙의 선거였고 또 3자 구도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더 득표한 곳도 있지만 네. 또 득표한 곳도 있지만 또 자한당이 덜 득표해서 진 지역이 많거든요. 단순 시뮬레이션으로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구는 19대 총선 당시에 새누리당이 5만 4천 표, 예. 민주당이 3만 8천 표로 꽤 큰 차이로 졌던 지역이 있는데 예.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한 3만 9천 표 근속에 살짝 올랐는데 예. 새누리당 소위 자유한국당이 3만 4천 표 이렇게
그 주저앉는 그러니까 보수 투표층이 좀 투표를 대거 안 하는 경향들을 보이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투표가 오히려 민주당의 표를 뺏을 줄 알았던 표들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표를 국민의당이 이제 소위 3당이 출연하는 계기가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20대 3자 구도의 총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으나 또 박빙의 선거가 많았던 선거에서는 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나 네. 19대 총선과 18대 총선을 다시 비교해 보자면 조금 아마 다른 경향을 나올 걸로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어디 표를 가져갈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은 네. 아니 저도 요즘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동네에 가보면은 다 알고 지내는 분들이니까 뭐 상관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네가 그 새누리당을 나갔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너를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분도 있고 그렇겠죠. 반대로 이제는 새누리당이 아니니까 너를 찍을 수 있게 됐다라고 그렇겠죠. 하는 분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결과가 실제 선거에서 드러나느냐가 이 정당 간의 선거 구도를 많이 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저희들 정리를 할까요? 중선거구제, 그러면 지금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중선거구제로 바뀔 경우에 장기적으로 지역주의도 타파가 되고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그 장례식장에 가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제가 지금 노원병에서 나오는 상 정도는 제가 갈 수 있지만은 나중에 중대선거구가 되면은 예를 들어 노원 도봉을 묶어서나 선거구가 하게 된다면은 저는 그거 전부 다 쫓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역에 아주 밀착하는 정치는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이제 지역구 간의 이권 다툼은 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 예를 들어 들어오는데 그게 왼쪽으로 통과해서 우리 지역구에 갈 것이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통과해서 다른 사람 지역구에 갈 것이냐 때문에 서로 사실은 같은 동네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경계선 하나 놓고 다투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이고 저는 지금 뭐 서울 같은 곳에는 사실 노원구와 도봉구의 이권이 지역구 단위로 갈리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 보거든요. 둘이 합심해도 이루기 어려운 일들을 지금 분열해서 이룰 수 없다고 보거든요. 워낙 파이가 작으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땅이 넓고 인구는 밀도가 낮으니까 그게 지역색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서울에서의 어떤 가치 구간의 경쟁이라는 거는 좀 의도적으로 만든 감이 있는 그런 지역구 경계선으로 나눠진 산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장경태 부위원장. 뭐 일단은 뭐 8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주의로 자치구를 너무 지나치게 좀 많이 양산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좀 더 주민과 행정 서비스가 가까워져야 된다는 점에서 특정한 일정한 인구 한 40만 정도 인구가 되는 자치구가 독립해서 일단 별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중선거구가 그러면 마냥 좋으냐 이건 아닙니다. 그 소선거구 소지역주의가 작용하는데요. 지금 이제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리고 각 구 혹은 기초행정단위에 준거해서 광역의회 선거구가 결정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없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라든지 혹은 기초의회 선거구 같은 경우는 어느 동 출신이냐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어느 구 예를 들면 중성동을 같은 경우는 중구와 성동을이 붙어 있는데 성동구가 중구 출신과 성동구 출신이 붙었을 때 당연히 인구가 많은 쪽이 이겠죠.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소지역주의가 좀 발현돼서 광역의회를 만약에 그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서서 선거구 획정할 경우에는 좀 뭐 어떤 다른 양상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를 청취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이쯤에서 한 가지 또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노원병 당협위원장이 재보궐 출마 계획이 있어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먼저 장경태 부위원장이 친구로서 두 분이 주간 여의도를 진행하셨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 정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격려의 말씀도 한번 해주시고 선거법 잘 지키십시오. 지키고 그다음에 마지막 짧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준석 당협위원장이 마지막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시죠. 일단 저는 다른 길을 다른 곳에서 더 다른 장소에서 걷고 있지만 같은 시간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끝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와 또 대한민국 젊은 세대가 미래 세대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금은 일부분이지만 미래의 전부이거든요. 미래의 전부를 같이 만들어갈 때 정말 같이 함께 쌓아온 시간과 내공과 지혜로 좋은 대한민국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준석. 저도 이제 또 하는 새로운 도전이 있지만은 저는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김종인 전 장관에게 들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제가 그때 정치 아무것도 모르고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저에게 해주던 말씀이 당신이 뜻한 대로 만약에 세상을 바꾸면은 그것이 정치이고 만약에 당신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했거든요. 저는 장경태 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걸 각자 마음에 새기면서 나중에 네. 더 큰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큰 인물이 되시기 바라고 그 큰 인물이 대한민국에게는 큰 자산이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 장경태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바른미래 이준석 노원병 지역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로 오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